누구는 길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아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지은이는 나무의사 우종영,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의사. 여러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던 중 답답한 마음에 올라간 북한산에서 바위 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자신도 이 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 30년째 아픈 나무를 돌봐오고 있습니다. 신 대신, 자연 대신 나무를 돌보는 것이 나무의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절대 인간의 관점으로 나무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새를 대신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대신해서 가지들을 잘라주고 비를 대신해서 물을 뿌려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들부터 아주 오래된 고목까지 그의 손을 거쳐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가 됩니다. 어느 날 나무가 내 곁으로 왔다. 나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세 개의 큰 제목 아래 주목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등등 나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전해주는 지은이의 마음이 특별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몇 편의 글과 나무가 나에게 보내준 편지 중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무심하게 지나치던 나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선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 느티나무. 내 나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 고향에서 속이 뻥 뚫린 커다란 나무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름도 모른 채 술래잡기를 하며 놀던 그 커다란 나무가 대부분 느티나무다. 봄이 되면 연록의 고운 새순을 올리고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 되면 가지마다 짙푸른 녹음을 더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고운 단풍으로 계절의 깊이를 더하다가 눈 내리는 겨울 가지 위에 흰 눈을 얹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던 느티나무. 마을 한 귀퉁이에서 온갖 풍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계절을 맞는 느티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어린 마음에도 가슴 한가득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티나무는 마땅히 놀거리가 없는 어린 꼬마들에게 재미난 놀이기구가 되어주었다. 가끔씩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날이면 쌀이비로 엉덩이를 때리는 어머니를 피해 느티나무 구멍으로 몰래 숨어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저 나무 안에 구멍이 뚫린 거였지만 그 안에 있으면 마치 나무 위 오두막집에 숨어든 톰소여가 된 것 같기도 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커다란 구멍은 누가 뚫어놨을까? 친구들끼리 모여 앉은 날이면 도깨비가 그랬다. 산신령이 한밤중에 몰래 내려와서 그랬다. 나무에 붙은 귀신이 저 혼자 살려고 그랬다 하며 별의별 얘기를 지어내곤 했다. 나중에 자라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워낙에 느티나무는 속이 잘 썩는 나무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늘소 같은 벌레가 들어가 작은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썩기 시작해 결국엔 속이 텅 비어버린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전혀 끄떡도 않고 그 육중한 무게를 버텨낸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 썩는 게 멈출 때의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뚫린 느티나무 속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게만 보였는데 나무의사라는 이름을 얻게 된 뒤로는 그 구멍이 어린 시절의 느낌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 썩을 대로 썩어 절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없이 감내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속 뚫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인고의 세월, 그 기나긴 애달픔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게 없나 찾는 우리들의 어머니 말이다. 언젠가 장영희 교수의 별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후 5살 때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해 누워만 있던 소아마비 1급 장애우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두 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그녀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기동력 없는 딸이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주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영희 교수가 생애 대부분을 목발에 의지하면서도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무서운 암에 맞서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영문학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느티나무처럼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딸을 지킨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장영희 교수가 죽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 먼저 떠나게 돼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질이 속도 썩였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 자식을 길러보고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다. 어머니의 속이 느티나무처럼 썩어서 텅 빈 후에야 말이다. 나도 어머니의 가슴이 뻥 뚫리기 전에 방황을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 그 사실이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아이처럼. 밤나무. 화장대 위에 놓인 크리넥스 상자는 어떻게 끌어내렸는지 방 안은 온통 화장지 천지. 시커먼 유성펜으로 칠해놓은 방바닥은
이미 복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방 한가득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휴지들을 치우려고 하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든다. 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침범당한다고 위협을 느껴서 무조건 덤비고 보는 것이다. 그뿐이랴. 재미삼아 아이 손에 들린 과자라도 빼앗으러 들면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로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부모라면 모두 경험한 바 있는 막무가내 고집불통 미운 3살의 모습이다. 그런데 미운 짓만 골라 하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되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예의 그 천사 같은 웃음을 보이며 품에 파고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언제 화가 났었나 싶게 마음이 봄눈 녹듯 싹 가라앉는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가을이면 커다란 줄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밤나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크게 자라는 밤나무를 대할 때마다 어울리지 않게도 3살배기 꼬맹이가 떠오른다. 떼쓰고 고집불통에다 하는 일마다 미운 짓투성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 한번 웃어주는 걸로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운 3살 어린아이가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밤나무는 그 거대하고 시원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하는 짓이 참 못돼 먹었다. 밤나무가 자라는 주변을 보면 대번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옛말에 인종지덕, 목종지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사람을 키우지만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키우지 않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몸통을 고추 세우고 양옆으로는 힘 닿는 데까지 무한정 가지를 뻗는 밤나무는 그 밑에 절대 다른 나무를 키우지 않는다. 하늘이 햇볕을 저 혼자 독식하기 때문이다. 시커먼 그늘만 남기는 밤나무의 빽빽한 잎들과 한치도 양보가 없는 뿌리를 보면 그 어느 나무라도 곁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 보면 밤나무 주변 나무들이 밤나무 반대쪽으로 도망치듯 가지를 내뻗은 걸 볼 수 있다.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혼자 자라다 보니 그 가지 생김새 하나하나를 보아도 거침이 없다. 세상 무서울 게 없이 제멋대로인 아이처럼 망설임 하나 없이 시원스럽게 가지를 뻗어간다. 그러면서도 공간이 아쉬운 듯 입에 뾰족한 엽침을 달아 누구도 근접 못하게 한다. 기는 또 얼마나 센지 다른 참나무과 나무들은 잎 아래로 다소곳이 꽃을 피우지만 밤나무는 하늘을 향해 꽃송이를 고추 세운다. 꽃마저 힘있게 위로 선 밤나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은근히 얄밉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봐도 이럴진데 하물며 다른 나무들은 그 원망이 오죽할까. 세상이 모두 제 것인 양 자라는 밤나무.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나무라도 정나미가 떨어진다며 투덜거릴 것만 같다. 저 혼자만 알고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 완고함은 아무리 잘 봐줘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밤나무의 한 해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는 결국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 어미 성격을 닮은 듯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안팎으로 2번이나 싸매고는 그것도 모자라 뾰족한 바늘 안에 숨어버린 밤나무 열매. 밤나무 하면 을에 손이 많이 가는 밤토를 떠올리게 되는데 매해 겨울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만난 것을 찾기 마련이다. 군밤 한 봉지를 사서 주머니 안에 넣고 있으면 찬바람 쌩쌩 도는 겨울거리도 참 따뜻해진다. 큰 솥 한가득 삶은 밤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까먹는 재미 또한
겨울을 훈훈하게 덮여주는 소일거리가 아닐는지. 비단 열매만이 아니다. 언젠가 여행길에 밤나무 꽃에서 나오는 꿀을 맛본 적이 있다. 그 맛이 얼마나 진하던지 이제는 일부러라도 찾아 맛보고 싶은 심정이다. 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한겨울 달콤하게 입안을 채워주는 밤을 먹을 때마다 밤나무의 그 억척스러움이 오히려 애교스럽게 느껴진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저 혼자만 알고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맛있는 열매를 내놓고는 그래도 나 밉지 않지 하고 애교를 부리는 것 같다. 3살배기 악동이 온종일 미운 짓만 하다가 문득 씩 하고 눈웃음 치는 것처럼 귀엽고 애교스럽게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에서 온갖 무법자 노릇을 하며 제멋대로 살고 있을 밤나무지만 깊은 가을에 또 멋쩍은 모습으로 만난 열매를 내놓을 모습을 생각하며 그냥 귀엽게 봐주련다. 세상 모든 나무가 다 같은 모습일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해도. 회양목.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헌책마을 헤이온와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마을이 있기까지는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유달리 책을 사랑했던 그는 1961년 영국 제1의 대학인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다른 길을 모두 접은 채 고향 헤이온와이에 돌아와 헌책방을 차렸다. 작은 시골 마을에 헌책방이 되겠느냐는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서를 수집, 책방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모은 책이 자신의 헌책방을 꽉 채우게 되자 부스는 교회와 소방서 등 마을에 쓰지 않는 건물들을 사들여 거기에다 책을 수집해 놓았다. 그러는 동안 알게 된 책방 주인들과 도서 수집가들이 하나둘 마을에 찾아와 점포를 열었고 그로 인해 헤이온와이에는 점점 더 많은 헌책방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헤이온와이에 가면 모든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988년 헤이온와이에서는 책 잔치, 헤이 축제를 열었다. 매해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이제는 유명한 작가나 도서 수집가, 학자들이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헤이온와이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세계 곳곳에 이와 비슷한 책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책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는 헤이온와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이 처음 책방을 열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비웃음마저 들어야 했던 수많은 날들을 보내며 어떻게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까. 헤이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게 1988년이라니 그는 그의 생애를 고서 수집에만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나긴 시간을 오로지 책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간 부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결실, 헤이온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회양목을 생각했다. 영월 동강에 가면 석회암지대를 좋아하는 회양목의 자생지가 있어 그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가 워낙 다듬기 좋은 탓에 어느 정원에서나 많이들 키우고 있다. 너무 흔해져 버린 탓일까? 회양목을 보면 아, 저 나무구나 하고 알아보는 이는 많아도 정작 회양목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무는 워낙 볼품이 없다. 아무리 크게 자란다 해도 나무의 직경이 한 뼘을 채 넘지 못하고 키도 짤막하다. 다른 나무 사이에 있으면 그저 소박한 이름 없는 나무 정도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알고 나면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게 바로 회양목이다. 나무의 직경이 한 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한 10년, 길어야 20년. 그러나 회양목이 그 정도의 직경을 가지려면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주변에 웬만큼 나무 모양새를 갖춘 회양목이 있다면 최소한 증조부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맞다. 느림보라는 별명이 꼭 어울리는 회양목. 그러나 그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동안 회양목은 그 속을 다지고 또 다져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닌다. 더디 자라는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해져 그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귀한 가치를 지녀 도장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로 쓰인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나무 도장들이 대부분 이 회양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회양목을 가리켜 도장나무라 불렀다. 하늘 높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속성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모든 것을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지만 긴 시간 더디 자라며 결국엔 그 값어치를 발휘해 단단한 도장으로 쓰이는 회양목. 그리고 헤이온와이를 전 세계적인 책 마을로 만든 부스. 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 그리고 생각해 본다. 내 안에는 과연 기나긴 시간 더디면 더딘 대로 그렇게 노력해온 무언가가 있는지를.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이번엔 이틀 밤 자고 올 거야. 알았어요. 행선지도 무슨 일로 가는지도 묻지 않는다. 너무도 무심히 대꾸하는 목소리에 신발을 신다 말고 아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왜요? 아니 그냥. 이젠 아내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는 표정이다. 그렇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는 이랬다. 길 떠나는 남편에게 어디 가느냐고 한마디 묻는 법이 없다. 다녀오마라는 말에 알았다는 대꾸가 전부다. 남들이 보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만도 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16살 되던 해에 만나 11년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한 서로가 첫 연애 상대이자 마지막 사랑인 사이다. 버스 안에서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마음엔 이 한마디뿐이었다. 이 사람이다. 마법에라도 걸린 듯 뒤를 쫓아가 무작정 말을 걸었는데 아내도 나와 다른 마음은 아니었나 보다. 웬 멀대 같은 녀석이 와서 내가 좋아 쫓아왔다고 하는데도 그저 웃기만 했으니. 그 후로도 11년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서로 바라보며 자랐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서로를 거울 삼아 그렇게 마주보는 사이
어느덧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해졌다.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닮아갔다고 해야 할까? 누구는 연애가 너무 길어 결혼 생활이 별반 재미없을 거라며 놀리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나를 오랜 기간 함께한 내 아내가 아니면 그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겠는가. 이제는 주름살이 보이는 아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부부가 40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한결같이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있다. 이름하여 놓아주기. 결혼 초 아내는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아무 말도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내게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런 아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면서부터 어디에 얽매여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는가. 물론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멀리 가는 일을 줄이고 길을 나섰다가도 시계부터 확인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답답해지기만 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산과 들의 나무를 보러 다니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얽매여 살아야 하는 건가? 내 생활을 하나둘씩 구속하려는 아내와 이를 어떻게든 피해갈 궁리만 하는 나.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안 부딪히는 게 상책. 결국 나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돌게 되었고 외박을 하는 횟수도 늘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일부러 핑곗거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는 내가 어디를 가건 또 언제 들어오건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런데 그때부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의 태도가 변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내 생활이 부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이른 아침 현관문을 나서면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집 생각이 났다. 아웅다웅 싸우던 아내 모습도 자꾸 눈에 밟혔다. 집을 나섰다가도 얼른 일을 마치고 돌아와 슬그머니 현관문을 두드리길 며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으니까 볼일 봐요. 일 때문인 거 이젠 이해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뭔가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바라던 바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고 섭섭했다. 그렇게 한동안 어색한 시간들이 흘러갔다.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남편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오히려 되묻는 아내. 전세가 역전되어도 한참 역전된 꼴이었다. 그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는 동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다. 바로 어린 시절 나를 키우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나는 사춘기 때부터 무척 반항이 심했다. 어린 나이에 술도 마시고 산에 들어가 외박도 하며 집 밖을 떠돌았다. 그런 덕택의 누님들은 나를 보면 의례 잔소리였다. 넌 술 마시는 게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물론 나중에는 그런 말을 반복하는 것조차 지쳤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독 어머니만큼은 내게 단 한 번도 이렇다 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배고프냐? 하며 밥상을 차려주시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하면서도 정말 큰 말썽은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힘이었다.
그냥 나를 믿고 내버려두는 어머니. 어머니의 강한 믿음은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를 지켜주는 구심점이 되어주었다. 어머니는 내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도 항상 그랬듯 따뜻한 밥상을 내오셨다.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말이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서로 많이 닮은 것은 우연일까? 아마도 두 여인은 아들을 남편을 대하며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 하에 서로 비슷한 방법을 터득한 것이리라.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가꾸어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 있어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꼭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나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너무나 절실하다. 나무 두 그루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그 나무들은 서로 경쟁하며 위로만 치닫게 된다. 조금이라도 높이 자라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경쟁은 결국 서로를 망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가지를 뻗고 잎을 내어 몸체 구석구석을 튼튼히 다져야 할 시기에 위로만 자라다 보니 비정상적인 몸통이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나무들은 나중에 약한 비바람이 쳐도 맥없이 쓰러지며 그렇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수영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 나는 나무들이 올곧게 자라는 데 필요한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서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 어린 왕자에는 외로움에 지친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는 과정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다독여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지만 서로에게 급하게 다가서지 않는다. 내가 필요하다고 곁에 있어 달라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인사를 하고 약속을 하며 서서히 서로에게 길들여질 뿐이다. 원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겨둔 채 적당히 떨어져서 서로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던진 한마디.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리움의 간격은 결국 행복의 간격이 아닐까. 애달프고 안타깝지만 어느덧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행복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일까? 둘이서 보낸 시간이 40여 년을 넘긴 지금 나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처럼 아내와 나 사이의 거리가 좋다.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가. 나무가 나에게 붙여온 편지. 친구야, 부탁이 하나 있어. 안녕.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매일 아침 거리에서 집들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도 안부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나랑 눈 맞출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 거니?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도 내 그늘에 들어와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곤 했었는데, 이젠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내 나름대로 끊임없이 말을 걸며 신호를 보내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은 언제나 해바라기의 짝사랑으로 끝나곤 한단다. 외면당한 마음은 씁쓸하지만 언제고 다시 내게 눈을 돌려주길 말없이 기다릴 수밖에. 얼마 전 친구들과 이런 아쉬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너희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래도 우릴 잊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에 처음엔 무척 반가웠단다. 너도 잘 알 거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던가.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지. 소년은 매일 나무에게로 와 나무가 떨군 잎들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나무 기둥에 올라가 그네도 타고 또 열매를 따먹기도 했어. 놀다 지치면 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도 하면서 말이야.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대. 그 사이 소년은 나이를 먹어갔고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돈이 필요하다며 나무를 찾아왔고 나무는 고민 끝에 자기 가지에 달린 사과들을 모두 소년에게 주었어. 사과를 등에 한 짐 지고 떠나는 소년을 보며 나무는 행복해했지. 얼마나 지났을까? 오랫동안 떠나 있던 소년이 다시 돌아와 이번엔 집이 필요하다고 했어. 고민하던 나무는 자신이 가진 나뭇가지들을 모두 내주고 행복해했지. 그 뒤 늙음하게 다시 나무를 찾아온 소년은 나무 기둥까지 베어낸 뒤 배를 만들러 떠나버렸어. 나무는 그래도 자신에게 무언가 줄 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행복을 느꼈지. 마지막 장면이던가. 편히 쉴 곳을 찾아 돌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이미 잘려나간 몸뚱아리를 곧게 펴 앉을 곳을 마련해 줬어. 소년은 나무가 내어준 나무 밑둥에 앉아 지친 몸을 쉬었지. 이미 늙어버린 소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나무는 행복해했대. 그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렇게 끝이 났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 어느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송두리째 내놓으면서도 그것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태도를 본받고 싶다고 했다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어. 과연 그 나무가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말이야.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라서 누군가 톱이라도 대면 아파서 비명을 지른다는 걸 너도 잘 알 거야. 그렇게 살아 숨쉬는 나무가 누군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가진 것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마지막으로 밑둥이 되면서까지 과연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무가 주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뿌리만 남겨둔 채 베어버리는 소녀는 행복했을지 몰라. 그러나 소녀는 그렇게 모든 걸 내준 나무의 마음을 절대 알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다른 곳만 바라보는 소년을 대하며 그 나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는 그 나무가 흘렸을 보이지 않는 눈물이 느껴진다. 결국 나무는 행복했다고 말하는 건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잘못된 편견이지 않을까 싶어. 하지만 사실 내게도 사람으로 인해 행복했던 시절은 있었어. 사람들 입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애틋한 전설로 오르내리던 시절이었지. 은행나무만 해도 그래.
이 땅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대부분이 바로 은행나무와 관련된 것이지. 양평의 용문사라는 절에 있는 천년된 은행나무는 그 한 그루의 무수한 전설을 담고서 사람들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아왔어.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였다는 그 은행나무는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에 여러 가지 변고가 있을 때마다 신비한 일을 했다고 하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그 은행나무는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들이 크고 작은 행복들로 채워졌을 거야.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전설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비단 큰 나무뿐만 아니라 작고 하찮은 풀 한 포기까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게 없었으니까. 시어머니 심술에 굶어 죽은 며느리가 밥풀을 물고 있는 모양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며느리 밥풀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낸 뒤 바닷가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죽어 붉은 꽃으로 피어났다는 백일홍. 추운 겨울 큰 스님을 기다리다 얼어 죽은 동자승이 다시 태어났다는 동자꽃까지. 그 이야기도 참 다양하지.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엔 맑고 소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하나같이 애절하면서도 애정이 가득 배어있는 전설들을 보면 옛날에는 너희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사랑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아주 작고 볼품없는 꽃에 이르기까지 그런 전설들이 생겨날 리 없을 테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전설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아.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나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일 거야. 내가 다른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유리 나가빈이라는 사람이 쓴 겨울 떡갈나무란 소설 이야기야. 어떤 한 마을에 안나 바실리에브나라는 선생님이 있었어.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지. 그러나 그녀에겐 골칫덩이 학생이 한 명 있었어. 지각 단골생 서보시킨이라는 아이. 참다 못한 그녀는 어느 날 서보시킨을 교무실로 불러 지각하는 이유를 물었어. 그러자 서브시킨이 대답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녀는 서브시킨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서브시킨의 하굣길을 함께 나섰어. 서브시킨은 학교 뒷문에서 시작되는 오솔길로 선생님을 안내했단다. 그 오솔길은 주위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숲속이었어.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엔 새들이 제잘거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들판엔 토끼와 사슴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 서브시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안나 선생님은 숲의 고요 속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놀라움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단다. 오솔길은 산사나무 주위를 휘돌며 이어져 있었고 숲은 거기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커다란 떡갈나무가 새하얀 옷을 입고 우뚝 서 있었어. 떡갈나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작은 거울들로 반짝였는데 그 맑은 거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보고 그녀는 나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런 그녀에게 서브시키는 나무 밑동을 파 고슴도치를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작은 굴에서 잠자는 개구리, 투구벌레, 도마뱀, 무당벌레들을 보여주기도 했어. 그러는 동안
학교에서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지. 그제서야 그녀는 서브시킨에게 말했어. 멋진 산책을 시켜줘서 고맙구나. 앞으로 계속 이 길을 통해 학교를 다녀도 좋아. 서브시킨은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자연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들을 접했을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한 사랑,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을 배웠을 거고, 아마도 안나 선생님은 그것이 학교 수업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서브시킨에게 계속 그 길로 걸어 다녀도 좋다고 했겠지. 그런데 있잖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갑자기 지금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려워졌어. 우리들에 관한 전설이 사라지는 이 세상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나무와 멀어진 사람들, 한가롭게 나무와의 추억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하고 황량해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건 나쁜 일까? 내게도 서브시킨처럼 나무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의 추억들은 어느 순간 내가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될 테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전설들이 사라지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 이름 없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에도 새로운 전설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편지의 마지막을 부탁으로 끝내는 게 미안하지만 너는 그래도 나의 벗이라고 생각하기에 염치불구하고 말한다. 너도 알 거야. 서울의 창덕궁 후원 앞 플라타너스들에게 아이들 이름이 적힌 명패가 하나씩 달려있다는 걸 말이야. 적어도 그 나무들은 명패의 주인공에게만큼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살아가는 동안 그 나무와 그 나무에게 자신의 이름을 준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둘만이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지. 서로를 친구라고 여기면서. 나는 전설이라는 게 꼭 크고 거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사람들을 늘 바라보며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처럼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나를 보고 그저 한 번쯤 미소 지어준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너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우리 나무들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야. 너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과 친구였던 우리니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